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조 원입니다. 혹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담보가치가 좀 떨어져도 돈을 그래도 잘 빌려주는 저축은행의 요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20조 6천억 원, 1년 전보다 약 20%가 늘어났는데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지난 8월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그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저축은행에서 굳이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것도 집 사려고 빌리는 부동산 대출일까요? 아니면 혹시 생활자금이나 다른 필요 때문일까요? 단순히 대출 액수가 최대치로 늘어난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늘었는지 대출의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처방도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각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처럼 우리도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도 찾고 대책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1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태양광 장비라는 걸 설치하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집에다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실제로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지가 만든 일인지 잠시 후에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할 때 이체하려면 OTP라는 작은 기계가 또 필요하죠. 이 OTP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거고 이거 배터리 다 떨어지면 꼭 새 거로 교체해야 되던데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이 OTP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잘못 계산했으면 대출이자를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덜 받았을 리는 없고 그죠. 더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그 코픽스 금리를 조금 조정해서 발표를 하나를 했는데요. 이게 시점을 보면 좀 웃겨요. 2015년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2년 반 전에 우리가 대출금리 계산 잘못했네요 이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음 달에 지금 당장 적용할 코픽스 금리를 공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정정을 하는 공시를 어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 7개 대형 은행에서 이걸 적용한 사람이 한 3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의 이자를 은행들이 더 걷어갔다. 이렇게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밝혔고요. 이게 코픽스 금리가 잘못됐다는 건데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이게 뭐 자금 조달 원가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은행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지난달에 당신들 예금이나 은행채 발행한 게 총 금리가 얼마야 평균 가져와봐 하면 모든 은행들이 다 갖고 오면 그것도 이제 더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다 보니 어느 한 은행이 저 계산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달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한 곳 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산출금리를 잘못 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개 대형은행에서만 본 게 지금 한 37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를 더 걷어간 것이고 네. 지방은행들까지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당시에 코픽스 금리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더 많은 고객들이 이 당시에 이자를 좀 더 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사실 아까 37만 명에 12억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1인당 금액이 뭐 3천 얼마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정산해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이제 금리 산정을 받을 때 대출 금리 받을 때 조정의 권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 신용도 이만큼이니까 요 정도, 뭐 지금 코픽스 금리는 이 정도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금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오류가 자주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테고요. 이게 한 두 차례가 더 있었어요. 2012년도, 2015년도에 한 차례씩 정도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긴 한데 네. 은행들은 우리가 조금만 덜 갚아도 이자 붙여가지고 나중에 가상금리까지 다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금만 돌려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주는 건지 1, 2원이라도 제가 은행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문제점이 예. 이게 밝혀지는 과정이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이거 틀렸네 이게 확인된 거라면 이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데 네. 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다가 2년 반에 우리 틀렸네? 2년 반 전에? 네. 그 사실을 우연히 그들이 발견하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발견했는데 야 그냥 묻자 했으면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고맙게도 알려줘서 네.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 점검을 안 했으면 몰랐다는 거고 자체 점검을 했더라도 발견 못했으면 우리는 또 모르는 거고 발견했더라도 그냥 묻어버리자 그랬으면 또 모르는 건데 이거 그럼 이때만 틀렸는지 앞으로도 틀릴 건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류가 이번까지 하면 3번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연합회가 이걸 일일이 다 점검한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방식이 야 너네 틀렸는지 한번 봐봐. 네. 보고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그렇겠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게 이렇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그 금리를 각 은행별로 더해서 평균 낸 그 숫자를 하면 항상 이런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 그래서 그냥 기준금리나 네. CD금리나 그 누가 확인해도 똑같은 숫자 오류가 나기 어려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이제 변동금리 대출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네. 그럼 또 이제 CD 금리가 현 시세나 혹은 은행의 원가를 반영 못하면 또 은행들은 이런저런 불편함은 있겠죠. 아무튼 계산 좀 잘합시다. 그리고 늦게 돌려주는 건 이자까지 받아주십시오. 예.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네. 검색 엔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 체계도 만들죠. 안드로이드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닌 휴대폰은 대부분 이 구글이 만든 운영 체계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휴대폰이 이렇다는 뜻인데요. 구글이 그 휴대폰에서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보통 스마트폰에 보시면 위치 정보를 킬 수도 있고요. 네. 끌 수도 있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꺼놨더라도 구글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수집했다라는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처음에 동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앱을 키더라도 아니면 네. 구글 뭐 처음에 스마트폰을 찾아서 하다 보면 구글에서 당신은 당신의 위치 서비스를 가져가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부를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대개는 그러면서 혹시 휴대폰 잃어버려도 못 찾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한 네. 번 더 묻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승인을 하신 분들도 있고 거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부를 하거나 위치 서비스를 까놨다 하더라도 구글이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정보를 서버에 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저장하고 활용하려 했다라는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그랬습니다. 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이 이제 사용자의 동의도 무관하게 네. 또 심지어는 뭐 유심 칩이라 그래서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칩이 있는데요. 이게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는 알더라.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의구심을 표현을 했고요. 구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속도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셀 코드, 그러니까 셀 코드라고 하면 기지국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파악해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했다라고 시인을 한 상황이죠. 어떤 기지국이 나하고 통신했는지가 정보가 있으면 내가 그때 뭐 저 해운대에 있었는지 왕십리에 있었는지 역으로 알 수 있으니. 그래서 도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셀 코드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기지국이 네. 워낙 많으니까. 좁으니까. 예. 그러니 무슨 사거리에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네. 왜 이걸 굳이 내가 어디 있는지 왜 궁금해해요, 구글이? 제가 있는 위치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 흔히 빅데이터라고 해서 동선 같은 게 파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아침마다 어디서 출발해서 뭘 이용해서 어디로 가더라. 그리고 어디에 들러서 주로 식사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 정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 푸시 서비스라고 해서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가게에서 무슨 할인 행사를 합니다라는 네. 정보가 떠지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무슨 다양한 정보를 해주면서 자기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해서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는 것이죠. 네.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신 분은 구글 본사로 전화하면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정 찾으셔야 되면 저희가 서버 뒤져서 마지막에 어떤 기지국에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는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 셀코드라는 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위급한 네. 상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실종이나 사고 상황에서 이 셀코드를 활용을 하는데 그 개인의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를 알죠. 받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경찰관들께 여쭤보면 범죄가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범죄나 경제범죄는 잘 안 잡히는데 뭐 절도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네. 하는 범죄는 어차피 다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범인도 웬만하면 다 어디서 일어났고 알리바이가 다 나온다고. 지난번에 그 뺑소니 드리거든요. 사고에 예. 대한 보험 구상권 청구도 사실은 거의 다 잡히기 때문에라고 네. 얘기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개인정보, 위치 정보를 참 잘 보호하면 좋긴 한데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서비스들의 경우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뭘 소비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우리에게 그걸 역이용한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게 제일 좋기로는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들이 알되 이게 내 휴대폰 개인인 건지는 몰라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뭐 40대 남성이 쓰고 있어요까지만 알게 되면 나는 괜찮은데 이게 정보들을 서로 끼워 맞춰 보면 김치형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진우가 떡볶이 사 먹었구나 이렇게. 네. 참 그걸 막는 게 쉽지 않아서 허용도 못 하고 그렇다고 금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을 하더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구글은 하여튼 허용 안 한 걸 가져갔으니까 잘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예전에도 구글이 이런 위치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과징금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불법 사례이기 때문에 네. 불법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느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빅데이터 활용을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필요하면 이해하시면 그리고 사가도록 해야죠. 구글이나 좋은 회사, 다른 회사들이 돈 버는 게 다 이런 데이터 활용하는 건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망 중립성 원칙을 미국이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망중립성이라는 게 중립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중립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망을 깔아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 뭐 SKT, 네. U+ 이런 그 통신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서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군데에서 동영상 보죠.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뭐 사용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크다 그래서 뭐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너네는 너무 사용량이 많으니까 속도를 좀 늦출게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밥 배식 하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넌 제일 늦게 와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되고 예. 또 많이 드시니까 맨 앞에서 세요. 이것도 안 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게 이제 망중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많이 쓰는 놈한테 돈을 더 많이 물리고 싶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가 이걸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번에 좀 이어서 자세하게 하고요. 짧게 네. 우리 연금 저축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연말정산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좀 민감한 문제라서 좀 전해주고 가시죠. 당장 올해는 지금 뭐 축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이 세액공제가 사실상 고소득자들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한대가 400만 원인데 이걸 절반으로 낮추고 네. IRP라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합하면 700만 원인데 네. 요거를 다 합해서 500만 원으로 낮추자라고 지금 그런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두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노후를 뭐 보장하거라 대비하거라라고 하기 위해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유층들이야 어차피 알아서 다 노후 대비하는 거지. 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노후 대비했다고 그걸 세금을 깎아주면 그 부유층들에게만 세금 몰아주는 셈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득 구간에 따라서 혜택을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는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혜택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다 줄이지는 말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여러 부분에 그렇겠죠. 있어서는 국가가 다 보장하지 못하는 노후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줄이면 또 연봉 5천만 원인 분과 연봉 50억인 분이 같이 피해를 받는 거니까.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장보배 씨가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어도 배당이 나옵니까? 주식형 펀드라는 게 결국 펀드 매니저가 골라준 종목을 그 펀드 매니저 믿고 내가 사는 건데 그럼 그것도 배당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배당금은 따로 주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펀드의 배당은 어떻게 주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당연히 펀드도 주식에 투자한 거니까 배당이 나오고요. 그렇게 받은 배당을 펀드 가입자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일이 종목 고르고 하기 어려우니 펀드 매니저 당신이 내 대신 좋은 종목 좀 골라서 이 바구니에 담으셔. 내 이름 써놓은 바구니에 담으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연말에 배당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대신 골라 담은 바구니지만 그 주식은 펀드 매니저 소유가 아니라 펀드에 가입한 내 주식이니까 배당도 결국은 내 거가 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옆집에 있는 순이 아빠가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하면 나 생수 좀 사다 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 생수가 1+1 행사를 했으면 보너스로 받은 생수도 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도 당연히 펀드 가입자들 소유인데 그래서 펀드도 그냥 갖고만 계시면 알아서 배당금을 그 펀드 계좌로 넣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배당이라는 게 12월 마지막 날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오고요. 딱 그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당금은 실제로는 이듬해 4월쯤 돼야 통장으로 실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2월 말에는 펀드에 가입하고 계셨다가 이듬해 4월에는 그 사이에 펀드를 해약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4월에 이제 배당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12월 말에 출석 부를 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네? 그럼 이 돈 어떻게 드리지? 제가 계좌번호 따로 받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4월쯤 배당 나오기 전에 펀드를 환매하신 분들에게는 배당이 나올 것 같은 금액을 대략 추정을 해서 환매할 때 미리 그 배당금까지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러나 저러나 펀드 가입자들도 모두 다 배당을 빠짐없이 손해 없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1월부터 3월 사이에 펀드를 깨는 분들은 실제 배당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당 예상액을 받아가고 그냥 끝내시는 거라서 펀드 매니저가 당연히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이런 뉴스들, 광고들 많이 들으셨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 태양광 발전기를 집에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의 햇빛 발전팀 김창중 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햇빛 발전팀장 김창중입니다. 김 팀장님 사무실에는 앞에 햇빛 발전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렇게 명패로? 써 있습니다. 아, 재미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택에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주택이라고 하면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다 있는데 다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미니태양광 분류를 하시면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 베란다형하고, 예. 그다음에 주택형하고, 그다음에 건물형하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베란다형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 구조면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치는 형태일 것 같고요. 예, 예. 주택형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입니까? 주택형은 이제 옥상에다 설치하는 앵커형이죠. 예. 기대거나 혹은 규모가 좀 크죠. 예, 본 것 같습니다. 건물형도 건물 옥상에 주로 설치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크기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발코니 난간 크기 정도입니까? 발코니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260W짜리가 많이 설치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가로가 한 1.6m, 세로가 한 1m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거 참 좀 전에도 그거 하나 설치하면 260W짜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전기요금 내다 보면요. 네. 저는 익숙한 단위가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500kg 썼네, 400kg 썼네, 이거는 알겠어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500kg 정도 쓰는 집이 260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건 그게 그럼 전기가 얼마나 아껴진다는 뜻입니까? 260W 태양광 발전기가 한 달 내내 돌아가면 전기가 얼마나 그럼 절약되는 구조? 그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260W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네. 일일에 이제 햇빛이 뭐 24시간 하는 건 아니겠죠. 한 4시간이라고 해서 26 곱하기 4가 대략 그럼 한 1000이라고 하면 한 3.2시간 정도 하루에 일사량을 보고 있거든요. 시간을, 가동 시간을. 예. 그렇게 계산하면은 약 한 25kW에서 30kW 사이, 킬로와트 아워. 예. 한 달에. 그 정도 전력, 전기가 생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0W짜리를 하나 꼈다는 건 1시간에 그만큼 만든다는 거니까. 그렇죠. 하루에 4시간이면 1000이 만들어질 거고, 1000은 1kg니까 30일이면 30kg 그 정도라는 거군요. 네,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 전기를 바로 집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기는 한전에 팔고 판 만큼 제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인가요? 이거 미니태양광 베란다형은 한전에 파는 제도가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그냥 가정 내에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만큼은 한전에서 공급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전기 내가 만들어서 원리죠. 그냥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거기에 콘센트가 바로 연결됩니까? 쓰다가 혹시 그럼 해가 구름에 가리거나 하면 TV보다 갑자기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전 전기가 공급되는 거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당연히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해결은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네.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한전 거하고 같이. 그런데 어디서 설명 듣기로는 집에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거기서 만든 전기를 한전이 사갑니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또 뭡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네. 전기를 가정에서 쓰지 않고. 한전 계통에 연결을 시켜서 한전에 판매하는 제도죠. 네.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kW 소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전 차액 제도, 네. 1kWh에 100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우리 집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바로 쓰면 그게 전기요금에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여전히 누진제가 있으니까
예. 600kg 쓰던 집이 700kg 쓸 건데 100을 우리 집 베란다에서 만들었었으면 다시 600으로 내려올 거고 마지막에 그 100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니까요. 네네. 대략 그러면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인데 뭐 베란다 발코니도 면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 아껴지더라 한 계산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발전 양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예. 한 달에 월 25kW에서 한 30kWh 정도 생산이 되면은 이제 가정용은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kW 이상 예. 그 정도 됐을 때는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킬로와트아워당 단가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월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5,000~6,000원 정도. 네, 이것도 이제 260와트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기 많이 쓰는 집에서는 한 거의 10,000원 가까이 아껴지기도 할 거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좀 더 설치를 하면은. 한 달에 그 정도 아껴지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럼? 설치비가. 비용은 저희가 지금 260와트 기준으로 그 업체별로 1, 2만 원씩 차이는 있는데요. 네. 61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60만 원 정도. 그 돈 소비자 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 보급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자체 보조해드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61만 원 중에 약 41만 5천 원 정도 보조를 하고요. 보조를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 자치구별로 가구당 또 5 내지 1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10만 원 정도 그 개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10만 원 부담하면 한 달에 한 7천 원 정도 평균 전기요금 아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럼 실제로는 서울시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발전팀에 전화해서 저희 집에 놔주세요 하면 놔주는 게 아닐 테니까 중간에 업체에 연락하는 구조예요? 아니,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예. 또 제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 저희 햇빛 지도를 인터넷에서 햇빛 지도를 검색하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공고 내용, 그 다음에 업체별로 제품 그 기준이라든지 제품 종류들 다양하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셔서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선정을 하셔서 거기 가면 업체 연락처도 있다는 뜻이네요. 예, 업체 연락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분은 2년 후에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발코니에 설치했다가 그거 떼어서 또 갈 수 있어요? 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집에는 발코니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시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환불받을 수는 없는 기계예요? 그거는 안 되고요.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네. 필요한 사람한테 양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발코니에는 근데 설치한 가구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니면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말씀 들어보면 하면 특별히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한 1, 2년이면 추가로 들인 원가는 다 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데 왜들 많이 안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14년도부터 서울시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예. 이제 15년도, 16년도 거쳐서 올해 와서 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아직 홍보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에서 설치하려면 아파트의 외관이 바뀐다고 해서 아파트 자치회 같은 데 허락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부 자치회에서 그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 혹시 쓰다가 고장 나면 고치는 것도 팀장님이 해주세요? 고치는 거는 일단은 설치 업체가 5년 동안은 무상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이제 알겠습니다. 5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AS 관계를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나간 그거 여쭙는 거예요. 사실은 팀장님이 해주시냐고 제가 가볍게 여쭙긴 했으나 이 업체들이 큰 업체도 아니고 하니까 AS 문제는 만들 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연락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드렸던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 에너지공사를 올해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역 에너지 센터를 지금 내년부터는 설치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에 문의하면 되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산 콜센터가 있으니 그쪽에다가 팀장님 연락처 알려달라면 알려주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설치하셨습니까, 댁에? 저희는 위치가 경기도라서 네.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시만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안 해줍니까? 경기도도 있는데요. 예. 그 보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긴 또 경쟁률이 오히려 높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죠.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네. 서울시는 지금은 신청하면 지원금 주는 상황입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마감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경쟁이 있네요. 치열하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급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11월 11일자로 지금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엔 좀 연초에 그럼 서둘러야 되겠네요. 서울시 햇빛발전팀의 그렇죠. 김창중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으로 금액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OTP라는 걸 쓰죠. 보안카드는 카드처럼 생긴 건데 OTP는 좀 다른 기계인 것 같은데요. 이 OTP에 대한 궁금증들이 꽤 있으셔서 오늘은 모아서 차근차근 또 풀어봤습니다. 친절한 하나씨,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OTP라고 하는 게 요즘은 카드 형태도 있긴 하던데 네. 아무튼 무슨 버튼을 누르면 그때 변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숫자 보고 이제 입력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가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숫자를 보고 잘 입력하면 은행에서는 맞았어요 그러고 그렇죠. 틀리게 입력하면 틀렸어요. 그러는데 나는 은행이 그러면 내가 내 화면에 뭐가 나온다는 거를 은행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은행에서 예전에 삐삐 문자 쏴주듯이 쏴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OTP예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매번 문자를 보내주는 형식은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OTP는요. 마치 집에 하나쯤 있는 전자계산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계산기에는 없는 기능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몇 시인지? 네. 예. 쉽게 말해서 계산기와 시계를 합쳐놓은 건데요. OTP 안에는 또 계산 공식 하나가 입력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OTP 뒷면에 보면 일련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 일련 번호와 현재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 이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네. 그 두 가지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식이 입력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 OTP에 나타나는 숫자인 거죠. 그럼 전국에 있는 수백만 개의 OTP들이 그냥 자기 그 일련 번호하고 지금 몇 시인지를 대강 딱 그 조합해서 네. 정해진 프로그램 돌아가서 딱 숫자가 알아서 나오고 있다. 그렇죠. 공식이 공식이 하나니까 버튼도 하나인 거고요. 그 변하는 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숫자가 계속 변하는 거고요. 시간은 네가 알아서 계산 넣고 자 계산해 하고 누르면 딱 숫자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 숫자가 뭔지를 은행에서 어떻게 알고 내가 그 숫자를 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알아요? 네. 은행 컴퓨터는 모든 OTP에 입력된 공식들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이 11시 49분 23초인데요. 네. 그 미진우 고객님이 받아가신 일련 번호가 1, 2, 3, 4, 5번인 그 OTP 기계는 그 시각에 어떤 숫자가 화면에 뜨겠구나 하는 걸 은행 컴퓨터도 순간적으로 같이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입력한 숫자가 은행 컴퓨터가 계산한 숫자랑 일치하면 거래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수백만 개의 OTP가 갖고 있는 각각의 계산 공식들을 은행 컴퓨터는 이미 자기가 다 수백만 개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72번 OTP? 그럼 11시 13분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537482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컴퓨터가 엄마고 전국에 깔려있는 OTP가 그 엄마의 아이들이네요. 그러니까 얘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들은 다 아니까. 아이들의 속을 다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OTP를 활용해서 이체를 하면 큰 금액도 이체가 되고 네. OTP를 안 쓰면 즉 보안카드만 쓰면 큰 금액이 이체가 안 되던데 왜 그런지는 이건 궁금하다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실을 하면 OTP도 똑같죠. 범인이
알 수 있잖아요. 몇 번 찍히는지 네,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보안카드도 분실하면 다 마찬가지고. 분실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나만 알잖아요. 네. 상황이 똑같은데 왜 OTP는 더 보안이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실 전에 사용하는 동안의 안전성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보안카드는 한 번 발급하면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데다가 네. 요즘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분들 많잖아요. 휴대폰, 네. 컴퓨터. 그럼 유출돼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OTP는 통신망이 연결돼 있지도 않고요. 네. 매번 다른 번호가 나오다 보니까 보안이 강하다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2006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한때는 OTP 사용을 의무화했고요. 보안카드, OTP 각각 2차 한도까지 법에 명시돼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은행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분은 수첩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누군가 보면 훔쳐보면 이거 뭐 복사나 이거 해놓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적어놓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요. 수첩 분실하시면 똑같습니다. 네. 뭐 그 숫자 뭔지는 모르겠죠. 주운 분은. 한 가지 궁금한 게, 근데 이 OTP도 전자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네.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 배터리 다 달면 교체해야 되는데 배터리만 바꿔 끼워서 그대로 쓰자고 했더니 안 된다. 이 기계 바꿔야 되고 기계를 바꾸면 A은행만 쓰던 OTP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OTP로 여러 은행 쓰는 분들은 은행들 다 다니면서 다시 바꿔야 돼서 아니 건전지 다시 갈아 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런 고민도 하시더군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수명이 토큰 형식은 5년이고 카드 형식은 3년 정도 되는데 네. 그 시간이면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누르는 버튼도 고장이 날 거다. 이런 예측값이 반영된 거고요. 그건 뭐 고장 안 났으면. 이 이유는 어떤가요? 그렇게 배터리 분리형으로 만들면 단가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일체형으로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내야 되는 돈도 좀 커지겠죠. 배터리를 그냥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봉인해버리면 만들 때 싼데 네. 배터리 열고 닫는 뚜껑도 달아야 되고 뭐 안에 스프링도 또 달아야 되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어쨌든 OTP 기계를 분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서서 제가 계산 공식이 입력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식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 노출되고 누군가는 해킹을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다 되면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새로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도 납득은 안 갑니다. 굳이 하려는 분은 분리하려면 하죠. 그럼 그거 배터리 뚜껑 안 달아놨다고 분리 못 하겠어요? 두 번째 의견은 말이 되네요. 네, 두 번째가 배터리 분리형으로 만들면 있으니까. 하나에 네. 2만 원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에 5천 원에 사가시고 네. 3년 후에 새 거 그냥 또 사세요. 그게 쌉니다라는 거죠. 네. 알겠어요. 시간은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 이 질문을 해줘야 되겠어요. 네. 세탁소들은 현금 영수증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그렇죠. 현금 영수증 안 주면 우리나라 불법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예.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예. 연매출이 2,400만 원 이하 사입자는 가맹점 등록도 안 해도 되고 네.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이 2,400만 원이 안 되면 현금 네. 영수증은 저희는 영세사업자라 없어요 해도 말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2,400만 원 넘는 분인지 안 넘는 분인지는 그분만 아는데? 소비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연매출이 단돈 10원이라도 꼭 해줘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법에. 예. 뭐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거, 뭐 학원, 결혼식장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예. 이런 데서 안 끊어준다면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분들이야 뭐 딱 보면 2,4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세탁소는 오로지 인건비만이 매출인 분이라서 그렇죠. 잘 안 돼, 장사 안 되시는 분은 2,400만 원 안 되기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군요.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궁금증 많이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온다고. 지난번에 그 뺑소니 사고에 예. 대한 보험 구상권 청구도 사실은 거의 다 잡히기 때문에라고 네. 얘기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참 잘 보호하면 좋긴 한데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서비스들의 경우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뭘 소비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우리에게 그걸 역이용한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게 제일 좋기로는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들이 알되 이게 내 휴대폰 개인인 건지는 몰라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뭐 40대 남성이 쓰고 있어요까지만 알게 되면 나는 괜찮은데 이게 정보들을 서로 끼워 맞춰 보면 김치형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진우가 떡볶이 사 먹었구나 이렇게. 네. 참 그걸 막는 게 쉽지 않아서 허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금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을 하더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구글은 하여튼 허용 안 한 걸 가져갔으니까 잘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예전에도 구글이 이런 위치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과징금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불법 사례이기 때문에 네. 불법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느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빅데이터 활용을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필요하면 이해하시면 그리고 사가도록 해야죠. 구글이나 좋은 회사, 다른 회사들이 돈 버는 게 다 이런 데이터 활용하는 건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망 중립성 원칙을 미국이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망중립성이라는 게 중립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중립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망을 깔아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 뭐 SKT, U+ 이런 그 통신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서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군데에서 동영상 보죠.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뭐 사용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크다 그래서 뭐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리어 더 너네는 너무 사용량이 많으니까 속도를 좀 늦출게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밥 배식 하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넌 제일 늦게 와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되고 또 많이 드시니까 맨 앞에서 세요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게 이제 망중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잘못 계산했으면 대출이자를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덜 받았을 리는 없고 그죠. 더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그 코픽스 금리를 조금 조정해서 발표를 하나를 했는데요. 이게 시점을 보면 좀 웃겨요. 2015년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2년 반 전에 우리가 대출금리 계산 잘못했네요 이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음 달에 지금 당장 적용할 코픽스 금리를 공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정정을 하는 공시를 어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 7개 대형 은행에서 이걸 적용한 사람이 한 3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의 이자를 은행들이 더 걷어갔다. 이렇게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밝혔고요. 이게 코픽스 금리가 잘못됐다는 건데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의 이게 뭐 자금 조달 원가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은행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지난달에 당신들 예금이나 은행채 발행한 게 총 금리가 얼마야 평균 가져와봐 하면 모든 은행들이 다 갖고 오면 그것도 이제 더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다 보니 어느 한 은행이 저 계산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달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한 곳 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출금리를 잘못 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개 대형은행에서만 본 게 지금 한 37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를 더 걷어간 것이고 지방은행들까지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당시에 코픽스 금리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고객들이 이 당시에 이자를 좀 더 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사실 아까 37만 명에 12억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1인당 금액이 뭐 3천 얼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정산해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이제 금리 산정을 받을 때, 대출 금리 받을 때 조정의 권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너 신용도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뭐 지금 코픽스 금리는 이 정도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금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오류가 자주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테고요. 이게 한 두 차례가 더 있었어요. 2012년도, 2015년도에 한 차례씩 정도가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 그런 식으로도 한 번 더 묻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승인을 하신 분들도 있고 거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부를 하거나 위치 서비스를 까놨다 하더라도 구글이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정보를 서버에 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저장하고 활용하려 했다라는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이 이제 사용자의 동의도 무관하게, 또 심지어는 뭐 유심 칩이라 그래서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칩이 있는데요. 이게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는 알더라.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의구심을 표현을 했고요. 구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속도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셀코드, 그러니까 셀코드라고 하면 기지국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걸 파악해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했다라고 시인을 한 상황이죠. 어떤 기지국이 나하고 통신했는지가 정보가 있으면 내가 그때 뭐 저 해운대에 있었는지 왕십리에 있었는지 역으로 알 수 있으니. 그래서 도심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셀코드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기지국이 워낙 많으니까. 좁으니까. 그러니 무슨 사거리에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네. 왜 이걸 굳이 내가 어디 있는지 왜 궁금해해요, 구글이? 제가 있는 위치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 흔히 빅데이터라고 해서 동선 같은 게 파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마다 어디서 출발해서 뭘 이용해서 어디로 가더라. 그리고 어디에 들러서 주로 식사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 정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 푸시 서비스라고 해서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가게에서 무슨 할인 행사를 합니다라는 정보가 떠지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무슨 다양한 정보를 해주면서 자기 서비스를 계속 받도록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해서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는 것이죠.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신 분은 구글 본사로 전화하면 찾아볼 수 있겠네요. 정 찾으셔야 되면 저희가 서버 뒤져서 마지막에 어떤 기지국에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는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 셀코드라는 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실종이나 사고 상황에서 이 셀코드를 활용을 하는데, 그 개인의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경찰관들께 여쭤보면 범죄가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범죄나 경제범죄는 잘 안 잡히는데, 뭐 절도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하는 범죄는 어차피 다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범인도 웬만하면 다 어디서 일어났고 알리바이가 다 나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조 원입니다. 혹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담보가치가 좀 떨어져도 돈을 그래도 잘 빌려주는 저축은행의 요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20조 6천억 원, 1년 전보다 약 20%가 늘어났는데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지난 8월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그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저축은행에서 굳이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것도 집 사려고 빌리는 부동산 대출일까요? 아니면 혹시 생활자금이나 다른 필요 때문일까요?
단순히 대출 액수가 최대치로 늘어난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늘었는지 대출의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처방도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각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처럼 우리도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도 찾고 대책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1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태양광 장비라는 걸 설치하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집에다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실제로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지가 만든 일인지 잠시 후에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할 때 이체하려면 OTP라는 작은 기계가 또 필요하죠. 이 OTP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거고 이거 배터리 다 떨어지면 꼭 새 거로 교체해야 되던데 그건 또 왜 그런 건지 이 OTP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 네. 은행들은 우리가 조금만 덜 갚아도 이자 붙여가지고 나중에 가상금리까지 다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금만 돌려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주는 건지 1, 2원이라도 제가 은행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문제점이 이게 밝혀지는 과정이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이거 틀렸네 이게 확인된 거라면 이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데 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다가 2년 반에 우리 틀렸네? 2년 반 전에? 그 사실을 우연히 그들이 발견하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발견했는데 야 그냥 묻자 했으면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고맙게도 알려줘서.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 점검을 안 했으면 몰랐다는 거고. 자체 점검을 했더라도 발견 못했으면 우리는 또 모르는 거고. 발견했더라도 그냥 묻어버리자 그랬으면 또 모르는 건데 이거 그럼 이때만 틀렸는지 앞으로도 틀릴 건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류가 이번까지 하면 3번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연합회가 이걸 일일이 다 점검한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방식이 야 너네 틀렸는지 한번 봐봐. 보고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게 이렇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그 금리를 각 은행별로 더해서 평균 낸 그 숫자를 하면 항상 이런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 그래서 그냥 기준금리나 CD금리나 그 누가 확인해도 똑같은 숫자 오류가 나기 어려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이제 변동금리 대출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그럼 또 이제 CD 금리가 현 시세나 혹은 은행의 원가를 반영 못하면 또 은행들은 이런저런 불편함은 있겠죠. 아무튼 계산 좀 잘합시다. 그리고 늦게 돌려주는 건 이자까지 받아주십시오. 예.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검색 엔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 체계도 만들죠. 안드로이드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닌 휴대폰은 대부분 이 구글이 만든 운영 체계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휴대폰이 이렇다는 뜻인데요. 구글이 그 휴대폰에서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보통 스마트폰에 보시면 위치 정보를 킬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꺼놨더라도 구글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수집했다라는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동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앱을 키더라도 아니면 구글 뭐 처음에 스마트폰을 찾아서 하다 보면 구글에서 당신은 당신의 위치 서비스를 가져가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부를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대개는 그러면서 혹시 휴대폰 잃어버려도 못 찾아요? 뭐